기아자동차 모하비입니다. 기본 틀은 유지하고 페이스리프트만 거쳤는데요. 굵직굵직한 선과 각진 느낌이 남성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의외로 이런 박스카 형태의 SUV가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죠.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LED 헤드램프라든가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엠블럼, 그리고 거기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릴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살짝 측면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은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의 세리머니는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별도로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 퍼들램프 밝은 편에 속하고요. 앞뒤도 손잡이에는 앞쪽에만 조명이 포함됩니다. 실내등은 LED라서 밝은 편이고요. 도어나 센터 터널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습니다. 다만 조수석 쪽으로 독특한 입체 패턴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특이하네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요. 아무래도 차고가 조금 높다 보니까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석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고요.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이 광원의 폭이 조금 좁아드는 점은 아쉽기는 한데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은 아주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된 상태입니다. 일단 아래쪽에 안개등도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2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방향지시등과 DRL, 위쪽은 DRL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개등이 좀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시야각은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거슬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면 특히나 광원의 폭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네요. 테일라이트는 LED인데요. 방향지시등과 번호판 보조등은 아쉽지만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V6 3.0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59cc고요. 최고 출력은 257마력, 토크는 57.1kg/Sm입니다. 4륜 구동이 채택되어 있고 8단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SUV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 상상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잘 부합되는 비례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박스카 형태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죠.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50, 20입니다. 프레임 바디의 각진 전통적인 터프한 SUV의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도심 주행을 많이 고려했는지 휠 아치 부분이 바디 컬러랑 같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도어 하단부도 도심 주행에 적합한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큼직한 거울은 A필러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뒀네요. 주요 커버는 운전석 뒤쪽 휀더에 위치하고 있고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줘야 해서 그런 부분은 살짝 불편했습니다. 3.0 디젤, V6 디젤이죠. 그래서 요소수 레드블루의 주입구도 주유구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도 그렇지만 뒤쪽도 LED 컨비네이션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이 세련돼지니까 전체적인 차량의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박스카 형태의 든든한 디자인은 전면이나 측면보다는 후면부에서 완성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든든한 맛이 있죠. 머플러 팁이 듀얼 더블 타입으로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미테이션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바닥을 향해 있고 운전석 아래쪽으로 싱글 타입입니다. 각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둑한 듬직한 스포일러도 마련을 해뒀고요. 스포일러 안쪽으로 이 와이퍼를 고정했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하비의 A 문자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동작합니다.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속도도 적절합니다. 뒤쪽의 공간은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역시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을 굉장히 여유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 공간도 지금 이 차량은 5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2단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안쪽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잡다구니한 것들, 그리고 차량 관리 용품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딱 좋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도 별도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활용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12V 파워 아울렛 챙겨뒀고요. LED로 조명은 운전석 뒤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도 여기도 도어랑 연결을 하면 LED로 조명이 갖춰져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이 꽤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은 이 박스카들의 단점이죠. 트렁크 공간하고 승객 공간이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한번 접어서 공간을 좀 확장시켜 볼게요.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을 때에는 뒤쪽에 별도의 레버는 없고요. 뒷문을 열고 이 등받이 위쪽을 이렇게 접는 방법입니다. 약간 앞쪽이 좀 올라오는 편이기는 한데요. 워낙에 헤드룸 공간이 좋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많이 협소하다거나 줄어든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공간인데요. 박스카 형태의 헤드룸 공간을 10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언뜻 보시기에도 공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아 자동차의 모합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도 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아 자동차의 최근 차량들과 같이 측면의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에 언락 기능, 제일 중요한 기능은 위쪽에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는 버튼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두껍다, 도톰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여닫았을 때의 느낌이 제법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서기 때문에 승하 차이의 불편은 없고요. 확실히 이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실내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섞여 있으니까 훨씬 더 세련되고 좀 아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큼직큼직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옵션으로 렉시콘 사운드가 채택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15개의 별도의 외장 앰프가 추가되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아래쪽에 맵 포켓은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인데요. 일단 안장 길이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가 4A 타입이 아니고 2A 타입이라서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나파 가죽이나 이렇게 퀼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모하비라고 레터링도 뚜렷하게 되어 있고요. 시트는 타공된 거 보이시죠?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이 안쪽에 LED로 조명을 다룰 수도 있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 각도가 약간 누워 있는데요. 이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무릎 에어백 포함되어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타입 전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의 밝기 조절부터 이 전동 파킹 브레이크까지 운전석 왼쪽 무릎 위쪽에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고요. 주유구 버튼 누르는 거는 요거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썬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이 아닌데요. 이 차는 실시 강성을 중요시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유리 면적은 그냥 적절한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3리터 디젤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웬만한 4기통 2리터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해봐도 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이 경쟁이 될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것 같아요. 방향지 시동 소리도 들려드려 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이 그래픽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가지, 컴포트, 에코, 스포츠 3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 터레인 컨트롤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도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또렷하고 이 컬러 구성도 눈의 피로를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죽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 가죽처럼 보이게끔 스티치를 구성을 해놨는데 모하비 정도면 요거 가죽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크기도 12.3인치라서 큼직하고요. 메인 AVM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카메라의 포지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사용하기에 편리하겠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워낙에 기아 자동차가 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커넥트 가능하고요. 기아 페이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기 편리하죠. 아래쪽에 에어벤트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색에 이렇게 그 검은색으로 폰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명 들어오고 이 각도가 조금 애매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색에다가 이렇게 글씨하고 밤에 이제 하얀색으로 불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낮에 빛이 잘못 비칠 때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그 아래쪽으로 온도 조절은 토글 타입이고요.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모니터링도 되면서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굉장히 좀 편리한 편입니다. 바람의 세기 조절 같은 것들은 버튼 타입으로 이 아래쪽에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커버링 가능하고, 이런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USB A 타입 입력 단자, 충전 단자 각각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디자인인데 그립감이 좋았던 것 같고요. 조석했을 때의 느낌도 제법 괜찮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컨트롤은 통합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오토홀드가 뒤쪽에 있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운전자 그 왼쪽 무릎 위쪽에 있는데 오토홀더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4륜 로우 기어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도 챙겨뒀네요. 암레스트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것도 옵션 선택하면은 알칸타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안쪽에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LED 조명은 좀 아쉽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열리고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길이는 괜찮은데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아서 폭을 좀 깊게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인 위쪽에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에 이 안전벨트랑 조수석 에어백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언뜻 봤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잡이가 A필러 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선바이저 크기는 적절합니다. LED 조명이 이 선바이저 커버, 이 안쪽에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썬루프는 인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유리만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커튼은 손으로 수동으로 작동해줘야 돼요. LED 조명 챙겨뒀고,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지도 않고 좀 두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각이 살짝 좁아 보이기는 합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살짝 남고요. 대신에 도어 개폐각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없습니다. 역시 사이드 스텝 밟고 오르고 내리면 어린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그 앞쪽에 열선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맵포켓이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은 평평하기 때문에 발 공간, 무릎 공간 여유 좋고요. 여기 레버를 잡아당기면 뒷좌석도 이 슬라이딩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뒤쪽은 가장 이 등받이 각도를 세워놨고요. 운전석 뒤쪽은 가장 뒤쪽으로 눕혀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 보여드려 보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많이 좁다라는 느낌은 앞에서는 받지 못했는데 뒤쪽에 와보면 차량 덩치에 비해서 아무래도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SUV들에 비해서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뒷좌석이 상대적으로 좀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암레스트는 고리를 잡아서 당겨보면 요거 참 잘 되어 있네요. 암레스트 기능에 충실하다가 컵홀더를 사용할 때만 열어서 쓰는 방식 아주 좋습니다. 차량 등급에 이 정도는 돼야죠.
LED 조명은 뒤쪽에, 그다음에 중앙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타고 내릴 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많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에어벤트 가운데 갖춰져 있고 아래쪽으로 USB A 타입일 거예요.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커버링 되어 있고 220V 인버터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요. 옵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뒤쪽에서 보면 낮에도 보일 정도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입체적인 패턴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실내 이 포인트의 신규 디자인과 기술들, 안전 편의 장비를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모하비가 또 꾸준하게 인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큰 변화보다는 저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품성을 개선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우리나라 차종들에서도 한두 차량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데 가운데 리얼 가죽이 좀 아쉽긴 해요. 연비는 9.3km고요. 도심에서는 8.2, 고속도로에서는 10.9km인데 실제로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가다사다를 반복하고 출퇴근 시간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면 약 6.8에서 7.3?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있고요. 2200km가 넘어갈 겁니다. 2.2톤이 넘어가고 프레임 바디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량은 좀 나갑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은 생각보다는 디젤 3.0 엔진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좋았으면, 특히 이제 도심주행 연비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아이들링 시의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데요. 여느 가솔린 4기통 2리터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감은 20인치 휠 타이어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크게 그렇게 막 튀거나 단단하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프레임 바디 특성, 그 퉁퉁하고 울리는 잔진동 같은 것들은 남아있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 보더라도 프레임 바디의 특유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바디가 올려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따로 논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좀 모노코크 바디에 비교를 해보면 이질적인 느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호불호를 나눈다기보다는 이 프레임 바디냐 모노코크 바디냐 그거에 따라서 개인 선호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량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앞좌석과 뒷좌석이 도심에서 타보더라도 승차감 차이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고 나서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시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뭐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딱 보기에도 되게 편해 보인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포지션도 적절하고 쿠션 같은 것들, 그리고 의외로 등받이 날개 부분이 몸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도 크게 빠지진 않는데요. 다만 257마력의 토크 57.1kg/m 정도면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중량도 그렇고 세팅도 그렇고 밟았을 때 이렇게 푹푹 튀어나가는 그런 셋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탄력이 붙으면 웅 밟고 나가지고 조금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역시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잘 느껴지는데요. 평지뿐만 아니고 언덕의 각도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 균열이 가 있거나 딱딱 끊어지는 과속방지턱 같이 이렇게 평지에서 뭐가 올라오고 이런 조건이 아니고 부드럽게 울렁울렁하는 요철 같은 데를 넘어보면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좀 출렁거리나? 라는 그런 승차감도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18인치보다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시승 차량의 이 스펙이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시승을 꼭 한번 해보시고 18인치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드는 총 3가지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에코, 컴포트 모드가 3개일 뿐이지만은 이 편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약간의 재미 같은 것들도
더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이 차가 프레임바디에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한 설계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7마력의 57.1kg 펄스미터를 발휘하고 있는 엔진 그리고 8단 미션과의 조합은 아주 좋은데요. 시속 185에서 190km까지는 전혀 더딘 구간 없이 쭉 치고 나갑니다. 195에서 200km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승차감 부분에서도 오히려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프레임 바디가 모노코크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 초고속 주행 같은 거 할 때도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단단하게 꽉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들어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오히려 더 모노코크에 비해서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연비나 소음 진동, 특히 이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 옵션으로 렉시콘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고 각 음역대의 밸런스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충분한 옵션 투자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옵션 중에 하나겠죠. 도로에서 운행을 해보면 앞쪽에는 WC1 그리고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에 프레임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서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프레임 바디 차량이 이 코너에서 불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 같은 것들은 과거에만 통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차량들, 특히 모하비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대응 같은 것들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나 조금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도 운전자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10.9km인데요. 에코 모드로 전환을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탄력적으로 최대한 신경 써서 주행을 했을 때에는 12.8까지도 나오기는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11km대 초반에서 12km대 극초반까지 조금 11에서 12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열이 적용이 돼 있어서 지금 주행하고 있는 곳이 터널이고요.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이라든가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이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각져 있잖아요. 차가 A필러도 많이 서 있고 이렇게 좀 뭉툭뭉툭한 느낌이 있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고 실제로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것들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깥에서 봤을 때 아웃사이드 미러는 실내에서 보면 버스나 트럭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큼직큼직하고요. 시야가 시원시원해서 그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 괜찮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담력이 꾸준해서 좋았습니다. 이 차는 HDA2가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외였는데 ADAS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그냥 HDA만 장착돼 있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차선 변경하는 거 지원해주는 HDA2까지 들어가 있는 점은 조금 특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향지등을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12.3인치로 큼직하게 모니터가 두 개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좀 빠져 있어서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어서 가상으로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그런 기능들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HDA2를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앞차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이 있어도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앞뒤의 상황을 봐서 차선을 변경해주죠. 사운드 디자인 지금 꺼놨고요. 강하게로 선택을 해보면 우웅, 이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우웅 하는 이 사운드가 마치 8기통, 가솔린 8기통 우욱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강조가 좀 되거든요. 특히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을 해서 보통 정도만 하더라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소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인위적이라고 해서 조금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저는 뭐 이런 차량에서 좀 운전의 재미 정도로 생각을 하면 꽤나 괜찮습니다. 보통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단계마다의 이 변동 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이런 느낌이죠. 포지션은 적절하게 높아서 너무 많이 높으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적당하게 높아서 이 시야가 위에서 아래로 쭉 멀리까지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웃사이드 미러에 탁 튀어있는 이 시야까지 같이 들어오니까는 운전석에서 느끼는 이 시야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죠. 제로백 가속 같은 거 해보면 치고 나가는 이 힘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극초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팍팍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역시 토크는 상당하게 강한 것 같아요. 미션은 HUD랑 연동이 돼서 길 안내 같은 것들 상세하게 잘 해주는데요. HUD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소형 SUV들에도 좀 큼직하게 11인치, 12인치 막 큼직하게 들어가는데,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는 이 프레임바디 SUV라고 해도 오히려 HUD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지금 화면에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크게 자리 잡았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딴 미션의 매칭도 괜찮고요. 반응 같은 것들도 좋거든요.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프트 레버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패들 시프트 하나 달아줬어도, 왜냐면 힘도 좋고 미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 같은 거를 하나 추가해 줬으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HD2가 달려 있어서 앞뒤뿐만 아니고 후측면이나 전방 이 측면 같은 경우도 진짜 360도 전방위적으로 차량 모니터링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미도 재미지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9.3km인데요. 제가 3박 4일간 시승했거든요. 4일간 시승을 하면서 제가 기록했던 평균 연비는 8.8km였습니다. 물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악조건이라든가 풀브레이킹 테스트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초고속 주행도 해보고 막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 걸 감안을 해보면 공인 복합 기준에 굉장히 근접한 연비를 기록을 해줬고요.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실제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주행이나 이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연비 부분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프레임바디의 터프한 정통 SUV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히려 국도, 지금같이 이런 이 국도 구간보다 고속도로에서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승차감이 더 안정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좀 바디를 꽉 잡아주고 있는 든든한 맛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차량 컨셉을 보면 고즈넉한 시골길이나 좀 완전히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같은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컨셉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꼈던 승차감은 오히려 국도 구간보다는, 국도나 이 도심 주행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좀 속도를 높였을 때가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각져 있고 루프 공간이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 많이 크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모노코크 바디에 워낙에 큰 사이즈의 SUV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도심 주행이나 이 교외의 국도 구간 운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운행을 해봤을 때 모노코크 바디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울렁거리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모노코크 바디에 약간의 그 불안함 같은 것들,
그리고 밑에서 진동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 좀 불편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 진동이나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프레임 바디가 잘 잡아줍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는 요곳이 노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퉁퉁 쳐주는 느낌이나 울렁울렁하는 이런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좀 든든한 셰시 강성 같은 것들도 같이 느껴지고요. 다륜 로우 모드가 있기는 한데 전자식으로 좀 대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해주거든요. 그냥 일반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구동력 배분 같은 것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충분하게 그립력 같은 것들을 다양한 조건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는 보통 이제 파트타임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런 차량들은 유턴 같은 거 도심에서 해보면 이 각도가 많이 안 꺾여져서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모하비는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통적인 방식의 이 사륜 로우 기능은 갖추고 있고요.